엄마, 왜 갑자기 차에서 내렸어요? 나랑 여행 가는 거잖아요. 그냥 잠깐 숨 좀 돌리려고. 또 나 피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엄마는 늘 나를 불편해했어. 민수야, 너 요즘 눈빛이 예전 같아 무서워. 그래서 또 밀렸다고 할 거야? 그날도 일부러 넘어진 거 아니야? 너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는 그날도 널 지키고 싶었어. 그럼 왜 지금은 도망치는데? 엄마! 안녕하세요. 모든 사연이 모이는 채널 편지의 담화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믿고 싶었던 아들과의 여행길. 하지만 며느리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본격적인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올해 71살 김명자라고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년. 그 이후로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지냈죠.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나이 드니 문득문득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해 내 아들 김민수. 올해 42, 서울에서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말끔하고 회사 사람들 사이에선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통한다더군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애 속에는 어릴 적부터 쉽게 드러나지 않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다는 걸요. 누군가의 기분을 맞춰주거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건 꼭 손에 넣고 방해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밀어내는 그런 기질이 있었죠. 한때는 저와 참 잘 통하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 세상을 떠난 이후엔 눈빛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말수가 줄고 가끔 제 말을 무심하게 끊어버리거나 사소한 일에도 짧게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래도 겉으론 효자였습니다. 명절에는 항상 엄마 생각에 양손 가득 들고 왔고 제 생일엔 꼭 전화를 했죠. 하지만 그 다정함이 늘 5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저는 감히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이번에 우리 둘이 여행 한번 가요. 솔직히 처음엔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싶었죠. 하지만 마음속에서 뭐랄까 그냥 따뜻한 게 올라오더라고요. 민수가 나를 아직 생각해 주는구나. 어쩌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켠이 이상했습니다. 짐을 챙기러 오겠다는 말도 없이 엄마, 이번엔 가볍게 준비하세요. 오래 있을 거니까. 라는 말을 덧붙였거든요. 오래? 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껴뒀던 옷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도 곱게 빗었어요. 아침 공기가 아직 서늘한 시각, 저는 현관 앞에서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차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멀리서 까치 2마리가 전선 위를 오가고 있었죠.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골목 끝에서 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유, 영자씨. 오늘 어디 가요? 옆집 윤 아줌마가 장바구니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응, 민수가 같이 여행 가자네. 세상에. 요즘 누가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나? 아들 참 효자네. 부럽다. 그 말에 저는 쑥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묘하게 가벼운 떨림이 있었습니다. 효자라는 말이 꼭 따뜻하게만 들리지 않았거든요. 민수는 차에서 내려 제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가 괜찮네요. 어서 타세요. 차 문을 닫는 순간 윤 아줌마가 멀어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묻어있던
부러움이라는 감정이 훗날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차에 올라타니 민수가 그러더군요. 엄마, 그 옷 잘 어울리시네요. 그 한마디에 참 이상하죠. 괜히 울컥했어요. 그 애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해준 다정한 말이었거든요. 출발 당일 민수는 작은 배낭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시동을 걸었는데 내비 화면에 요양병원 주소가 잠깐 뜨는 걸 봤습니다. 이게 뭐냐 물으려던 순간 민수가 얼른 화면을 끄며 웃었습니다. 아, 전에 찍어둔 거예요. 지워야 하는데, 창밖은 흐렸지만 내 마음에는 햇살 하나가 피어나던 그날. 난 아무 의심 없이, 아무 망설임 없이 아들 차에 올라탔습니다. 처음엔 참 조용했어요. 아들은 운전대를 잡고 앞만 보며 말이 없었고, 저는 옆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가끔씩 아들의 옆 얼굴을 힐끗 바라보곤 했죠. 창밖에는 연묶인 하늘, 아래 논밭과 아파트 단지들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라디오는 켜져 있었지만 어떤 노래가 나오는지도 귀에 잘 안 들어왔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듯 했어요. 오랜만에 함께하는 아들과의 여행길. 속으로 이 평온한 시간이 오래오래 이어졌으면 하고 바랐죠.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백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은영이 며느리였어요. 웬일이지 싶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은영아?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갑작스레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고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민수랑 같이 계세요. 차 아니에요. 어머니, 제발 거기서 나와주세요. 무슨 소리야?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그 짧은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은영이는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요즘 이상해요. 감정이 너무 들쭉날쭉하고 혼잣말도 하고 어머니를 데리고 여행 가겠다고 했을 땐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왜 민수가 갑자기 아무런 전조도 없이 여행 가자고 했는지. 머리가 멍해졌고 제 손은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귀에 댄 손이 자꾸 식어가고 입술은 바짝 말라붙었죠. 그 순간 갑자기 제 머릿속에 몇 해 전의 장면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조용했어요. 민수가 무표정하게 서 있다가 제가 무언가 잔소리를 하자 갑자기 그 애가 저를 밀쳤습니다.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질 때 느꼈던 그날의 공포가 지금 이 차 안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운전 중이던 민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라디오에선 마침 어떤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어떤 소리도 제 귀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민수 지금 상태가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애가 지금 어머니한테 무슨 감정을 갖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은영이의 목소리는 마지막엔 거의 울먹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끊고 한 손으로 핸드백을 꼭 쥐었습니다. 민수는 눈도 돌리지 않고 운전만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옆 얼굴이 이상하게 차갑고 어딘가 익숙하게 무서웠습니다. 마치 그날 그 눈빛처럼 말이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 손은 가방 안에서 휴대폰을 꼭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눈앞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은 여전히 흐리고
민수는 묵묵히 핸들을 잡고 운전을 계속했지만 이상하리만큼 말이 없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민수야, 작게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차 안에 흐르던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를 가만히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마침내 고속도로의 휴게소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글자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뭐가 뚝 하고 부러지는 느낌이 들었죠. 이건 아니야. 이대로는 안 돼. 입술을 꾹 다물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슬며시 가방 지퍼를 열었어요. 지갑, 물티슈, 약봉지. 손에 익은 그 안에서 호루라기 하나를 꺼내 쥐었습니다. 예전에 산책 나갈 때 혹시 몰라 챙겨둔 건데 그날 이후로 처음 꺼내보는 거였어요. 차가 휴게소 입구로 들어섰고 주차 공간을 찾으며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 말을 남기고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제 두 다리가 저를 버틸까 걱정될 정도로 떨렸지만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그 애가 나를 부르던 말던 지금은 도망치는 게 먼저였어요. 휴게소 화장실 안 세면대 앞에 선 저는 거울을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온몸엔 식은땀이 흥건했어요. 어쩌다 내가 이 애한테서 도망쳐야 하는 상황까지 왔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혼잣말을 되뇌이며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안으로 뛰어들어와 칸 안에 몸을 숨기고 문을 잠갔습니다. 거친 숨을 쉬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밖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손 씻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아무 일 없는 일상처럼 들렸지만 제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몇 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익숙한 신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 순간 문 밖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 엄마, 여기 계시죠? 심장이 멈췄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섞인 감정은 분명했어요. 불신, 서운함, 그리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압박. 왜 도망쳤어요? 엄마, 또 그날처럼 날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는 입을 틀어막고 숨도 내쉬지 못한 채 가만히 벽을 짚고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조용히 걸음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지만 언제 돌아올지, 이제 문을 두드릴지, 아니면 아예 저를 끌고 나갈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칸 안이 이렇게 좁고 이렇게 차갑게 느껴진 건 태어나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칸 안에 그대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어깨는 떨렸고 손엔 땀이 흥건했죠. 밖에서 아들의 발걸음이 멀어졌다 생각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조심스레 문을 열고 바깥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실 앞 거울을 스치듯 지나치며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사람들 사이로 빠르게 걸어 나왔습니다. 일단 큰 길로 나가자 그 생각뿐이었어요. 휴게소 뒤편으로 이어진 주차장 옆 골목. 트럭 기사들이 모이는 편의점 앞 벤치 옆을 지나 도로로 연결되는 샛길을 찾았죠. 숨이 턱까지 차오를 무렴 작은 시외버스가 정차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눈치 볼 틈도 없이 뛰어올라 앞좌석에 몸을 구겨 넣듯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하던 순간 창밖에 서 있는 민수가 보였습니다. 그 애는 놀라울 만큼 가만히 서 있었어요. 소리치지도 않고 쫓아오지도 않고 그저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애의 눈빛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니고 그저 텅 빈 사람처럼. 그리고 버스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결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지키는 것은 이제 별개의 문제란 걸 그때 처음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걸 그 순간 뼈저리게 알았으니까요. 누군가를 피해서 도망친다는 게 이렇게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지치게 하는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처음 며칠은 근처 찜질방과 게스트하우스를 전전했어요. 밤이 되면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복도 불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어요. 잠이 들려 하면 복도 끝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이불을 더 깊이 뒤집었었죠. 그 소리가 사실은 옆방 사람이 화장실 가는 발소리일지도 모르는데 그땐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모든 발소리가 민수의 발소리처럼 들렸으니까요. 하루는 편의점에 컵라면을 사러 나갔다가 문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옆 얼굴이 잠깐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죽이고 그 남자가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그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날 하루 종일 손끝이 떨렸습니다. 심지어 텔레비전 뉴스에서 우연히 가족 간 재산 분쟁 사건을 보게 됐을 때 그 화면 속 모자이크 처리된 아들이 민수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참이나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마치 나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것처럼 몸속까지 얼어붙는 기분이었죠. 저는 알았습니다. 민수가 나를 찾으러 다니는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지 조차 모르는 이 상황에서 내 마음은 이미 포위된 성처럼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시내에 있는 작은 요양원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머무르다 가겠다며 짐을 풀었지만 그 잠시가 어느새 한 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는 조용했고 그 고요 속에서 제 마음도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겠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기 방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 직원이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김영자 어르신 등기우편 왔습니다. 봉투 겉엔 또렷하게 찍힌 글씨. 보낸 사람 김민수. 손끝이 떨렸습니다. 열어보니 단정한 필체의 편지 한 장과 낯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장소는 낯익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작은 방, 하얀 벽, 그 한가운데 놓인 단 하나의 침대. 언젠가 인터넷 뉴스에서 봤던 폐쇄병동이라는 단어가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엄마, 그날 버스 타고 가시는 모습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이번엔 보내드리지만 다음엔 정말 같이 가셔야 해요. 제가 아무도 못 찾게 준비할 거예요. 그때는 짐 안 챙기셔도 돼요. 필요한 건 거기 다 있으니까.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말투, 그 문장들. 그날 출발 전에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편지를 내려놓으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그날 일부러 넘어져서
너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으려 했던 게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어. 하지만 넌 끝내 그걸 몰랐구나. 편지를 반으로 접어 천천히 찢었습니다. 조각난 종이가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마치 제 마음 속의 마지막 미련도 함께 찢겨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애를 미워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제 삶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게 내가 선택한 마지막 엄마의 방식이니까요. 요양원에서 한 달을 머무르며 차분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작정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기로요. 며칠이 지나 은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묘한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그냥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니? 민수 씨,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돼요. 저도 너무 무서워요. 은영은 그동안의 일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결혼 초 시댁에 올 때마다 민수의 표정이 왜 변했는지, 어느 날은 새벽에 거실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그 모습, 그리고 최근엔 집 안 서류함을 뒤져 엄마 명의의 등기 문서를 몰래 복사한 일까지. 저는 듣는 내내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역시 내 촉이 틀리지 않았구나. 은영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했니? 네. 저 어머니랑 같이 할게요. 이젠 숨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같이 전화와 문자로 자료를 모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재산 관련 서류, 과거 민수의 폭언 녹음 파일. 은영은 결혼 생활 내내 몰래 쌓아두었던 증거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전 휴게소에서 제가 받았던 편지와 사진을 스캔해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때 은영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우리가 이겨요. 절대 다시는 당하지 않게. 그 손의 온기와 단단한 힘이 마치 절망 속에서 건져 올린 밧줄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민수는 제 명의로 된 땅과 예금이 어느 정도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 애가 평소에 그걸 탐내왔다는 건 며느리의 말로 이미 확인했죠.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재산을 제 명의에서 빼냈습니다. 절대 민수 손에 들어가지 않게 일부는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고, 남은 건 신탁으로 돌려서 제가 죽어도 그 애는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며느리 은영과 함께 녹취록과 증거 자료로 만들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은 날, 저는 두툼한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녹음한 통화 파일, 제가 계단에서 밀려 다친 당시의 상해 진단서, 민수가 제 명의로 몰래 옮기려 했던 재산 관련 서류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이 정도면 혐의 입증 어렵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제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그렇게 든든하게 느껴진 건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며칠 후 경찰은 민수를 긴급 소환했습니다. 그 애가 경찰서로 들어가는 장면이 지역 뉴스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넥타이도 매지 못한 채 구겨진 셔츠, 눈 밑에 짙게 내려앉은 다크서클, 그리고 기자들이 던지는 질문에 오해입니다.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 그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졌습니다.
효자 행세하던 아들, 알고 보니 재산 노린 폭행범. 댓글엔 저런 놈은 자식 자격 박탈해야 돼. 라는 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뒤로 민수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는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결국 해고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몇몇 지인들은 연락을 끊었고 그 애가 자주 다니던 단골 식당 주인조차 눈을 피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이제는 지치고 무섭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며칠 뒤 민수가 제 요양원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얼굴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그 애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고 단호하게 말했죠. 민수야, 내가 나를 밀던 그날 엄마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이제는 내가 감당할 차례다. 그 애는 말없이 한참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 복수의 칼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구렁텅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묘한 해방감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몸도 마음도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됐거든요. 내가 살아온 시간, 내가 감당했던 슬픔, 그리고 내가 끝내 지켜내지 못한 사랑까지도 이제는 놓아줘야 한다는 걸. 얼마 전 내 이름으로 작은 기부를 했습니다. 요양원 옆 작은 공간을 도서관으로 꾸미고 동네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책을 나눌 수 있게요. 그 입구엔 내가 꼭 남기고 싶었던 문장을 새겼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참고 끝내 놓아주는 것. 나는 아직도 그 애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내가 선택한 마지막 엄마의 방식이니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믿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믿는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방식으로 끝나야 하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영자 씨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복수까지 하셨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용서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이 속 시원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